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아주 특별한 손님을 모셔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이 친일 문제에 대해서 좀 깊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음상익 변호사를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제가 먼저 음상익 변호사를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954년생이시고 경기고등학교, 고려대학교를 나오시고 사법시험에 합격하셔가지고 1980년대 초부터 변호사 활동을 하시면서 또 글을 많이 쓰십니다. 사법 변호사, 저널리스트 뭐 이렇게 이름 붙이는 분들도 계시던데, 그리고 몇 년 전에는 정을병 소설가의 추천으로 소설가로서 등단도 하셔가지고 환상살인 등등의 아주 문제 소설을 또 쓰셨습니다. 책도 한 12권 쓰시고 1998년부터는 잠시 SBS의 사건 파일 맞죠? 예. 사건 파일이라는 프로를 진행하셔가지고 사회적 쟁점이 되는 사건도 다루고, 그 다음에 변호인으로서는 대도라고 불리던 조세형, 그리고 신창원, 도망자 신창원 변호도 하시고, 그래서 널리 알려주신 분인데, 오늘 모신 이유는 책 이야기입니다. 조갑제닷컴에서 작년에 친일 마녀 사냥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친일 마녀 사냥. 이 부제는 이렇습니다. 민족 기업인에서 민족 반역자로 몰린 조선 제1재벌 김연수 변론기. 제1권은 한국 자본주의 개척자들. 제2권은 제목이 오만과 편견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무거운 책입니다. 두툼한 책인데, 오늘 이 책을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이 책을 내면서 저는 총 한 700페이지가 되는 이 책을 일일이 다 보면서 보정도 하고 뒤에 독후감도 쓰고 하면서 느낀 바가 많습니다. 아주 의미 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용기 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책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고 싶은데, 우선 우리 은 변호사님께서는 이 책을 왜 쓰시기로 하셨어요? 제가 한국의 사법부나 이 재판을 보면은요, 예전에는 어떤 무슨 국가 권력에서부터 자유롭지 못할 때가 있고, 여러 가지 사법부의 험난한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시점부터는 그런 어떤 정권이나 권력보다는 어떤 거센 여론, 그 여론도 바른 여론이 아니고 여러 가지 불순물이 들고 바르지 못한 어떤 여론의 흐름에 법원이 방파제가 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쏠리고, 그래서 어떤 재판도 법이 보호해줘야 될 절차적 정의라든가 소수자의 보호를 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수가 많습니다. 그럴 때 변호라는 게 법정에서만 하면은 죽어버리거든요. 그렇죠. 이런 때 좀 세상에 대한 변호를 하고 기록도 남겨두고 이런 기록 문화가 남았을 때 언젠가 다시 한번 이거에 대한 평가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를 위해서 어떤 변론하는 차원의 연장 차원에서 쓰게 됐습니다. 여기 주인공이 김연수 씨인데,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김연수 하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다실 겁니다. 김연수 선생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일제시대 때 경성방직이라고, 민족 기업을 새로 만드신 분입니다. 일본 자본주의가 만약에 꽃필 때인데, 그 경쟁 속에서 조선인 기업가로, 순수하게 조선인만 쓰고, 조선 제품이라 그러고, 광고문을 보면은 뭐라 그럴까요? 조선 경제 독립운동 할 수 있게 그렇게 노선을 해가지고, 해방 무렵까지 어떤 조선인 기업인의 긍지를 보여주었다고 그럴까요?
저는 그런 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김면수 하면은 동아일보를 설립하신 김성수 선생, 예. 김성수 선생의 동생으로 예. 이렇게 기억이 되는데, 사실은 김면수 선생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한국 최초의 주식회사인 경성방직을 인수를 해가지고 그 회사를 당시 기준으로는 어마어마한 큰 회사로 키우고 만주에도 진출하고 해서 그러니까 민족 기업, 민족 자본으로 된 회사를 키워서 조선 제1재벌이 되었고, 거기서 번 돈을 가지고 신문사 설립에도, 그리고 중앙학원이죠. 예. 네, 중앙학원 하면 지금 고려대학교의 전신인 보성 전문학교입니까? 예. 보성 전문 등을 또 설립하시고 해서 이 사회활동, 민족활동에 그야말로 헌신한 존경스러운 분인데, 만약 김면수 이 선생이 반민족 행위자로 국가기관에 의해서 지정된 데 대한 일종의 행정소송을 제기한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건과 인연을 갖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노무현 대통령 때 어떤 친일파 척결 문제가 나오고요. 그리고 어떤 그 반민족 행위자 재산환수위원회라든가 반민족 행위자 진상규명하는 위원회가 생겼는데, 거기서 대상이 됐습니다. 그 기업가로서 일제시대 때 우리 그 현실을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그 사회적 명예직인 어떤 감투가 주어집니다. 그걸로 어떤 친일파라고 지정을, 지정 처분을 받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걸고, 과연 친일이 무엇인가, 여러 이념적부터 역사적부터 한번 법정에서 따져보고, 그에 대한 기록입니다. 예. 그때 대통령시속으로 만든 기구가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위원회고, 예. 여기서 이제 그 친일했다는 사람을 일제강점하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명단을 만들어가지고 2009년 11월 27일 국회에 그 명단을 제출했습니다. 거기에 반민족 행위자 705명의 명단이 들어있는데, 그 명단에 적힌 이름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어떤 사람이 적혀 있느냐. 말하자면, 반민족 행위자다 이거죠. 민족 반역자라는 것이고, 더 줄이면 역적이라는 뜻입니다, 이거. 그러면,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윤치호, 우리나라 애국가를 작사한 사람입니다. 김석원 장군입니다. 그리고 백선엽, 다보동 전투의 영웅이죠. 그다음 송석화, 신흥균 국방차관을 지냈습니다. 신태영 국방장관을 지냈습니다. 신현준 해병대 사령관을 지냈습니다. 이종찬 6.25 때 육군참모총장을 지냈습니다. 홍사익 일본군의 중장이었습니다. 여기에 김면수 나오고, 그 다음에 김성수 동아일보 설립자, 그 다음에 박응식 기업입니다. 김월한 이화여대 총장을 오랫동안 지내셨죠. 장덕수 암살된 분입니다만은 천하의 천재로 유명하시고 한빈당의 아주 고급 강도였습니다. 방응모 조선일보 대장을 지냈습니다. 노기남 대주교입니다. 백낙준 연세대학 총장 지냈습니다. 최린 3.1운동을 전도교 대표로서 주도한 분입니다. 최남선 3.1운동 선언문을 쓰신 분입니다. 김동인 유명한 소설가입니다. 노천명 시인입니다. 모윤숙 시인입니다. 서정주 노벨 문학상을 받아야 될 사람이 있다면 서정주 씨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유진호 대한민국 헌법 기초자입니다. 이광수 최초의 현대 소설을 쓰신 분이죠. 이광수. 정비석, 주요한, 최만식 다 문학인들입니다. 최재석 학자입니다. 최정희
여류문학가입니다. 유치진 극작가입니다. 현재명 작곡가입니다. 조태권 무용가입니다. 김기창, 김은호 화가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런 분들이 반민족 행위를 했다. 그렇다면 딱 의문이 드는 게, 이분들은 대한민국 건국한 이후에 각 방면에서 나라를 발전시키고 나라를 지키는 일에 또 문화예술을 창달하는 이런 일을 하신 분인데, 이런 분을 일제강점화 반민족 행위자로 본다는 게 이게 어떤 법리적, 논리적 근거가 있느냐 하는 것인데, 이게 무슨 근거로 이런 사람들을 반민족 행위자로 지정을 했을까요? 저도 그 재판을 하면서 그 하나하나 공부해 가면서 의문점을 느낀 게, 기본적으로 두 개의 다른 개념이 병렬적으로 해가지고 포괄적으로 사람을 어떤 사람한테 굴레를 씌우는 거로 했는데, 친일이라는 개념하고요, 친일, 반민족학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분명히 구별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중국 교포도 있고 우리 조선족 중국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중국 내에서도 조선족이라는 어떤 민족적 개념은 분명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미국 시민권을 따더라도 한국 계면은 한국 민족이라는 개념이 그렇죠. 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주는 어떤 관직을 받거나 어떤 사회기관에서 활동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도의원을 한다 하더라도 그 한민족을 위해서 철저히 뛰고, 예산에서도 왜 차별을 하느냐, 그렇죠. 기업에서 차별하느냐, 이런 경우에를 전부 다 반민족이라고 저는 보여지진 않습니다. 그렇죠. 물론 사람에 따라서 제 경우에는 친일, 우리가 말하는 지금 말하는 개념하고 다르게 이왕 현실이 이렇게 되는데 미국이나 러시아보다는 일본의 정책에 일단은 나는 동조를 한다, 현실을 인정한다, 이런 의의 친일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제시대 때도 양심의 자유가 있고 자기 사상의 자유가 있고 자기가 어떤 현실론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개념을 하나로 뭉뚱그려서 획일적인 기준으로 친일 반민족 행위자, 이거는 조금 맞지 않는 포괄적 개념이고 굉장히 굴레를 씌우는, 주원글씨를 씌우는 그런 개념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책에서 이 친일 마녀사냥, 굉장히 도전적인 글인데, 이 책에서 우리 변호사께서 김면수 선생을 이제 변호하기 위해서 김면수 선생의 그 집안, 그 부친이 김정중 씨죠. 그 집안 이야기를 김성수 선생까지 포함해서 집안 이야기를 쭉 쓰시고, 그 다음에 그 외연을 넓혀가지고 김면수, 김성수 이런 분들이 살아온 일제시대는 어떤 시대였느냐 하는 걸 통해서 과연 이게 친일이냐 하는 것을 따져보는 그런 아주 어떻게 보면 역사적 관점을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읽어보면 김면수라는 사람이 살아서 숨쉬는 생동하는 사람으로 그려져 있고, 그 시대가 또 살아있는 시대로서 아주 실감 있게, 우리가 무슨 장군의 아들이라든지 그 김두한을 잘 다룬 그런 영화를 보면서 그 시대를 느끼는 것처럼 아주 입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접근 방법을 취했습니까? 우선 제가 느낀 거는 제일 먼저 내 속에 있는 쭉 세뇌되고 머릿속에 박혀있는 이 프로그램이 과연 올바른 것이었나. 여기 변호사로서는, 변호사를 항상 할 때는 어떤 검찰이나 어떤 법이나 남이 주어진 선입견이나 편견보다는 실체가 뭔가 있는 그대로 사실을 보는 게 저는 변호사로서의 기본적인 태도라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단은 공중에서 인공위성에서 보는 현장 사진을 봐야지 특정 사람들이 만들어준 지도, 옛날에 만들어준 지도를 보고
그 지도만 가지고 따라가면은 현실하고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있는 현실을 그대로 봐야겠다. 그래서 그 시대로 다시 돌아가서 그 시대에 나왔던 신문, 잡지, 그 시대의 소설, 또 그 시대에 일본에서 발행된 일본 잡지, 그리고 그 시대를 살아간 사람들을 상상하게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태까지 교과서에서 보던 거, 주입된 인식하고 굉장히 다른 현실을 봤습니다. 거기서 느낀 결론은, 지구가 네모나다는 인식을 빼내야 둥글다는 걸 인식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 현실을 봤는데 너무 다른 현실을 봤다 그럴까요? 제 경우로는 연구하면서도 충격적인 요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엄 변호사께서는 일제시대를 산 분은 아니잖아요. 그죠? 아닌데, 그렇다면 주로 이제 자료로서, 인쇄 자료 또는 그 당시를 살았던 사람들을 만나서 인터뷰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 김명수 선생의 친척, 친지를 인터뷰한 것을 재구성해서 이 책을 썼는데, 그게 저는 아주 신통하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변호사로서 그냥 사무적으로 법리적, 문제 제기, 법리적으로 따지는 것만 하면 될 텐데, 더 깊게 들어가서 김명수와 그 시대를 말하면 재구성해보겠다라고 생각한 거는, 그건 보통 학자 같으면 또 이해가 가겠는데, 변호사로서는 일종의 지나친 욕심이었다는 생각까지 들어요. 저는 생각을 조금 달리 합니다. 예. 그 변호라는 거에 대해 개념에 대해서 사람마다 의견이 다르겠지만, 진짜 변호를 하려면은, 그 범죄 사건이나 어떤 사건 하나하나는 논리는 아닙니다. 범죄가 논리를 벗어나고 감정적인 요소도 있고 한 사람의 인생이 응축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은 먼저 그 사람의 그 아픔이라든가 삶에 공감을 해주고 있는 그대로 봐주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변호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경우는 오래전에 돌아가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그분이 어떤 생각을 해봤고 그 시대적 배경이 어떻고 그 시대적 배경에서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가를 깊은 영혼을 통해서 이해하려는 마음이 없고 논리로만 하면은 사학자들 논리 따라가 버린 그만이고 그래서 모든 게 그냥 역사는 이긴 사람 또는 그 잡고 있는 사람 칼자를 쥐고 있는 사람에 의해서 재단되는 그런 역사에 대해서 한번 진짜 변호를 하고 이의를 하려면은 느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느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자료를 계속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정에서 한 시대를 설명을 하고 그 시대를 살았던 김명수를 이해시키려고 했다는 말씀인데. 그렇습니다. 제가 그 김현수 회장이 돼야 제가 빙의를 하더라도 법정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이론적으로 다 체계화된 걸 말할 거면 그건 죽은 변호 아닐까요? 근데 이 조사를 하려면 상당한 그 일제시대 때의 신문, 잡지, 굉장한 자료 수집과 독서를 하셨을 것 같은데, 그 자료가 많이 남아 있습니까? 여러 개를 구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1929년의 경성의 상황이라든지, 39년의 경성의 상황이라든지, 남대문역, 그 당시로서는 남대문역이라고 했는데, 그 앞에 광경을 하나 하려면은, 어떤 경우에는 국내 자료가 참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 일본인 기자들, 일본인 작가들이 와서 쓴 기행문을 한 20개 정도 보면은 거기서 어떤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그 뒷골목에 다방이라든지 그런 거를 많이 했고 또 의외로 일본은 영치 시대나 대정 시대를 거치면서 언론하고 사법부 민주화가 굉장히 돼 있었습니다. 군부하고는 다르게. 그럼 그 당시에 어떤 공판 기록이나 일본 언론을 보면은 굉장히 리얼리티가 강하게 써 있는 게 있습니다. 이쪽 자료는 감정적이고 흑백놀이지만 그쪽의 기자들은 오히려 그 조선 총독을 굉장히 비판하고 그 문제점을 해서 오히려 조선 총독이
일본의 마이니치 요미우리 여러 신문들이 부산으로 오는 거를 통제할 정도로 일본 언론이 활성화돼 있고 그런 점이 그런 걸 종합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우리가 일제시대라 하면은 마지막 그 태평양 전쟁 일어난 마지막 한 3, 4년, 4, 5년 정도의 그걸 가지고 전체의 일제시대를 규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일제시대에는 일본에 있어서는 이제 대정천황, 그 다음에 소가천황하고 겹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 일본에서는 다이쇼 디모크라시라는 말도 하고 해서, 나름대로 일본에서는 그 시대에는 사법, 언론, 또 국회가 독자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가 이제 만주사변 일어나고부터 이제 군국주의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은 변호사께서 말씀하시는 게 바로 한마디로 그걸 암흑의 시대라고 말하면서 36년을 획일적으로 규정하는 게 실제 자료를 통해서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이런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1929년, 39년 이 당시에 그 일본의 상황을 자료를 통하거나 잡지나 이렇게 보면은 세계 경제 대국이었습니다. 그때 이미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일본의 어떤 견직물들이 미국에 다 수출이 되는데, 그렇죠. 미국 자체 회의에서는 이러다가 일본한테 미국 기업들이 완전히 붕괴되겠다. 이걸 어떻게 견제하느냐. 이 정도로 미국에 대해서도 어떤 수출의 독점을 가지고 있었거든. 그리고 영국 맨체스터나 독일에서 배운 기계 기술이 히다치나 이런 데서 더 발전시켜가지고 거꾸로 유럽으로 역수출되고요. 세계적인 어떤 경제 강국이었고, 그런 상황에서 그 그늘 속에서 과연 조선이 착취만 당했느냐, 굉장히 보이지 않는 그 부수적인 효과가 있었는데, 그게 마지막 그 암흑 때문에 그 전체가 가려져 있는 현실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현실은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때 그 박흥식 씨가 만든 그 화신백화점 보면은요. 화신백화점 보면은 르네상스식으로 초현대 건물에 그 엘리베이터도 있고, 지하 식품부에서는 정말 소세지부터 풍부한 물자가 있고, 그 일본에서 바로 직수입하는 흥청되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파리에서 그 몽파리라는 영화라든가 유행하는 영화가 있으면은 동경을 거쳐서 한 달 만에 경성에 있는 극장들에서 하고, 모던보이 모던걸. 과연 이런 그 흥청되는 시대를 과연 암흑시대에 착취당하고 굶어 죽기만 했을까? 저는 그런 의문을 가졌었습니다.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아주 제가 일제시대 때 참 모르는 게 많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우리가 일제시대를 한마디로 획일적으로 암흑시대, 또 일제강점기란 말을 요새 공용으로 쓰던데, 저는 그것도 조금 생각해 봐야 될 용어라고 생각합니다. 일제시대로 가지만 되지 일제강점기라고 꼭 해야 되느냐 하는, 하여튼 그 언어가 주는 그 영향으로 해서 일제시대 전체를 불행의 시대, 퇴보의 시대, 암흑시대,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일제시대에 살았던 한국인들, 이 조선 사람들도 마치 허무한 삶을 사는 것처럼, 낭비적 삶을 사는 것처럼 무슨 보람된 일은 하지 않고 오로지 노예적 삶만 살았다, 이렇게 보기가 참 쉬워요. 또 그렇게 보도록 유도하는 이른바 지식인들이 많은 세상에서 그 일시대의 삶은 어떻게 하느냐, 그 시대에 김면수와 같은 이 선각자들, 언론인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이 바로 이 책의 이선무로, 이걸 읽어보고 나서 느낌은 일제시대에도 사람이 살았구나, 일제시대에도 문명은 발전했구나. 비록 우리는 권력, 국가는 이렇지만 문명은 발전했구나. 거기서도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었구나. 실력을 길러서 언젠가는 나라를 세웠을 때 그 실력을 펼 수 있는
그 준비가 되고 있었구나.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제 경우는, 그 국수주의적인 관점에서 그 전부 다 획일적으로 그렇게 쭉 정의하고 그런 교육을 저도 받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일제시대 때 한 분 한 분 살아간 분의 그 어떤 삶을 지켜보면서, 그때 그분들이 더 똑똑하고 더 세상에 대한 고민이 많고 현실에 대한 자각이 확실했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론 그 당시는 모든 서양, 유럽의 문화가 일본이라는 어떤 뚝을 넘어서 우리가 흡수를 했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그런 면이 많지만은, 그렇죠. 김동인 씨 경우에는 보면은 일본에 가서, 홍명인 씨도 마찬가지고, 일본에 가서 근대 문학을 처음으로 그렇죠. 맞이했거든요. 우리 고전 보고 사서삼경만 보던 사람이 도스토옙스키의 소설부터 톨스토이를 접하면서 정말 그 어떤 근대 문학이 그 한국에 이식되고 최초의 소설이 오고, 이광수 씨의 경우에는 어떤 민족이나 이런 걸 깨우는 정신, 무지를 깨우는 어떤 선구자 역할을 했고, 또 기업인으로서는요. 우리는 저 일제시대 때 많이 전부 다 뺏겼다고 하지만은 벌써 지식이 있는 사람들, 배운 사람들은 일본 민법이 한국에 이렇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등기를 하면은 자기 소유가 된다는 근대 민법 이론을 먼저 배운 사람은 집안에 있는 땅들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등기를 해서 재산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관점이 아무것도 모르는 관점에서 무조건 뺏겼다, 이게 과연 성립이 되느냐. 우리가 좀 더 그 근대적인 체제, 문물을 빨리 배운 사람들은 자기 재산도 지키고 또 자기 역할도 그 사회 속에서 제한이 있지만 지켜가고 차별에 대한 도전도 하고 또 그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학문 발전도 이루고 하는 그 더 훌륭한 여러 가지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일제시대를 우리가 기술할 때, 이해할 때, 일본이 제국주의적 침략, 야욕에 의해서 러일 전쟁으로 러시아를 이긴 다음에는, 한반도에 대한 거의, 독단적인 이제 지배권을 갖고 그것을 미국으로부터도 양해를 받아서 이제 식민지로 만들었다. 그 다음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착취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는데, 물론 착취가 있죠. 또 그 어떤 주권국가의 전통이 있는 조선을 없애버리고 그냥 병합한 것, 그것은 역사적으로 아주 나쁜 것이고, 그것을 변호하는, 일본이 병합을 잘했다고 하는 한국 사람은 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을 진짜로 인정한 다음에는 이 일제시대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사실 그대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감정과 별도 객관적 사실은 누가 부정할 수 없으니까 그게 참 아쉬운데, 이번에 은 변호사께서 쓰신 7일 만류사냥이 오히려 이 학자들이 해야 될 일 같은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하는 것을 아주 소설적 기법까지 또는 저널리즘적 방법으로 이렇게 설명하니까 이해하기가 참 좋은 거예요. 이해하기 참 좋은 건데, 쉽게 말하면 이 시대에, 일제시대에 말하면 일본이 먼저 명추유신을 통해서 서구의 근대적 제도, 국가, 법치, 근대, 교육, 기업, 과학 전반 위에 걸친 것을 먼저 수입을 해가지고 자기 것으로 만들고, 그것을 일제시대 일본이 한국에 적용하고 도입하고 함으로써 한국이 근대화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단계를 지나가게 되었다. 이런 설명입니다. 이런 설명을 하면은 그게 일본의 침략, 지배를 정당화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가 들어오면 그것도 피곤해요. 거기에 대해서 그게 아니고 사실을 사실대로 보자. 그 다음에 자신의 판단 기준을 어떻게 적용하는 것은 자유다.
말하자면 평가가 논평은 자유지만 사실은 신성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조금 설명을 해야 되는데, 우리 은 변호사께서는 하여튼 사실 중심의 재구성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설명이 좀 길었습니까? 예, 일본 수상이 가니까 모택동이 그랬죠. 용서한다. 그렇지만은 과거는 잊지 않으마. 굉장히 저는 그런 거를 보고 느낌이 달라졌는데요. 과거에 어떤 상처가 있다고 무조건 그 사람은 근본부터 틀리고 모든 게 남의 탓, 그러고 이게 그 모든 행동이나 모든 게 어떤 그 부정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우리의 현실을 알기 위해서는 그때도 정확히 자기가 있는 현실의 위치라든가 이런 걸 보는 선에서 반성하고, 새로 교류해야 될 부분은 교류하고, 반성해야 될 부분은 반성하고, 발전시켜야 될 부분은 발전시키고, 그게 바른 태도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모든 게 남의 탓, 그런 거는,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은, 인류 국민으로 가야 될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좀 아쉬웠던 점, 모자란 점이 있으면은 그 점을 역사적으로 인식하고 그런 게 반복되지 않도록 다시 현명하게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게 그게 바른 태도 아닐까요? 이 책을 읽으면서 1930년대의 서울 경성이죠, 그때는. 경성의 삶이 잘 그려져 있었는데, 의외로 1930년대 그걸 만주 특수라고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만주에 일본이 괴뢰국을 만들고 그 만주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연관되어 있는 한국의 경제 발전, 수풍댐을 만든다든지 하는 걸 통해서 이 만주국 건설에 따른 그 부수 효과를 인접한 한반도에서 많이 보게 되는데, 그 때문인 것 같은데, 하여튼 경제도 좀 잘 돌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문화적 예술적 활동 이런 게 아주 왕성해가지고 여기서 그려진 1930년대의 서울은 아주 생동하는 도시 같은데요. 제가 본 자료는 일부 그렇습니다. 1930년대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연구한 경성방직 같은 데는요. 전국 일본까지 합친 경제인 조선 총독부에서 하는 경제인 회의에서 일본의 대기업들하고 조금 분야를 나누자고도 제의합니다. 조선인 김현수 회장은 조선인 기업 경성방직은 아직 조금 후발적인, 일본의 재벌 기업에 비해서는 후발적인 방직 회사니까 일본은 미국에 같이 인류 제품을 만들어서 미국이나 유럽으로 수출을 하고, 그 대신 만주 쪽, 중국 쪽은 조선의 경성방직이 좀 판로나 이런 거를 나눠서 그 분야를 그쪽 지역은 조선의 경성방직이 맡게 해주라. 그래서 어느 정도 그 경제인끼리 타협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리고 그때 중국 사람들이 반일 감정이 상당히 강할 때입니다. 그럴 때는 자연스럽게 조선인이 만든 제품을 선호하게 되고, 거기서 많은 제품이 팔리고 조선인으로서 어떤 재물을 축적하게 되고 재벌이 형성되게 하고, 저는 그런 장면을 봤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책의 주인공인 김면수 씨인데, 저는 김면수 선생 하면은 우리 은 변호사가 잘 정리한 여기서 역할 세 개가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는 한국 최초의 주식회사인 경성기업을 성공적으로 운영을 해가지고 그걸 통해서 한국의 자본주의의 맹아를 틔웠다. 자본주의 개척자로서의 역할. 그 다음에 원래 받은 돈도 있고 또 산업 자본을 통해서 번 돈을 가지고 선생과 함께, 김성수 선생과 함께 동아일보를 만들었다. 동아일보를 만들어서 이른바 민족지로서 이 조선인의 영혼을 깨우치는 그런 역할을 한 것, 언론사. 그 다음에 중앙학원을 만들어서 오늘날의 고려대학교의 진신인 고성전문학교를 키워서 인재를 만들어낸 것. 즉, 교육, 기업, 언론,
이것은 나라가 없는 시절에 어떻게 보면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을 김현수 굉장히 한 것 같은데, 이게 시대가 흘러가지고 2009년에 민족 반역행위로 규정되었다 하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제가 보면은 굉장히 그 자료를 찾아보면서 이 내면 세계를 추적을 해보면은, 굉장히 그 깊이가 있는 분 같았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그 학교도 자진해서 퇴학하고 고민해보고, 그 일본으로 1910년 중학교 시절에 유학을 가면서도 과연 조선이 무엇인지, 조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한일 합방 될 때 넘어가면서 고민을 했던 분입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일본에서 대학 나오면 관직 위주로, 조선의 봉건 시대 영향으로 관직 위주로 갈 때 경제인이 돼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가겠다고 해서 관직은 가지 않았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아주 사고가 깊다고 느끼는 거는요, 이 경제인은 경제 논리로 가야 된다. 나는 경제인으로서 민족을 위하고 그런다. 다만 이 길로 가다 보면은 현실하고 교류해야 되니까, 그 일본계 은행에서 어떤 대출도 받아야 되고, 또 일본 기업인과 기술 교류도 해야 될 때, 어느 정도 그들이 더 쉬워지는 명예직이라든가 이런 거를 안 받을 수 없는 걸 본인이 자각하면서, 그 이중적인 고민에 휩싸입니다. 그 동아일보를 만들고, 그 학교, 고려대학교의 전신인 보성 전문,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먼 훗날 그 내가 어떤 관직을 할 수 없이 받았던 것 때문에, 먼 훗날 내 자손들이나 나한테 어떤 피해가 올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거는 나의 숙명이라고 생각한다. 분명히 그 선을 저어놓고 활동을 하시는데, 더 특이한 거는요, 심지어 저 이승만 대통령 그 하와이에 계실 때 돈도 보내는 주체가 되거든요. 그 상해 임시정부에도 돈을 보내고, 그런 걸 자료를 안 남기고 철저히 비밀이겠죠. 그렇게 하는데, 제가 보면 더 특이했던 거는, 어떤 거름이 되자는, 그 뿌리가 되자는 인식이 있었던, 형님은 어떤 그 건전한 이 사회에 일제시대지만 민족의 지도자를 만들기 위해서 언론, 교육 쪽에 형님을 내대시는 대신에 그 밑에 어떤 지저분하든가 이 감수해야 될 거를 동생이 다 받으면서 그러니까 악역을 밀어준, 악역을 자유만 셉니다. 모든 자본은 되면서 그런 걸 보면은 오늘날에도 그 정도 따라갈 수 있는 깊이 있는 그 어떤 기업인들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일제시대를 살지 않고 지금 와가지고 일제시대 때 한 행위를, 뭐 일제시대 때 무슨 관직을 맡았으면은 일제에 부역했다든지, 일제시대 때 돈을 벌었으니까 일제 협력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따지고, 따지고 또 왜 일본 군대에 들어갔느냐, 뭐 이런 식으로 따지기가 쉽습니다. 그것은 뭐 서류상으로 따지니까 충분히 그렇게 따질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일제시대는 어떤 시대였느냐는 것을 확실하게 규정한 다음에 따져야 되는데, 첫째는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고종, 순종이 나름대로 뭐 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일본한테 먹혀버리고, 고종, 순종은 먹혀버린 다음에 어디 뭐 쫓겨나가서, 또는 뭐 해외 탈출해서 독립운동한 것도 아니고, 고종, 순종 그 자식들, 그건 또 일본 황실 소속이 돼가지고 왕족이 됐습니다. 아시죠?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일본 왕족이 됐습니다. 왕족. 그리고 황제가 1등급 떨어져가지고 이왕이 됐습니다. 이왕. 그때 이지조선이란 말이 그때 나왔습니다. 이왕. 그것을 관할하는 직책이 이왕직이라는 기구도 하나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또 공작 대우를 받은 사람. 이래가지고 왕공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선조의 왕이 항복을 해버렸습니다. 항복하고 어디 도망가서 독립운동을 하고 무슨 별도의 망명정부를 만든 것이 아니고, 또 일본 그 천황가의 일족으로 바뀌어버렸어요. 또 거기에 순응해서 이분들이 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조선의 백성은 장수 이런 쫄병이 되어버렸습니다. 병졸이 되어버렸어요. 장수는 이미 항복해서 온데간데 없어졌는데, 그럼 병졸들 보고 왜 끝까지 싸우지 않느냐? 왜 끝까지 그 일본하고 대응을 하지 않느냐? 생존하기 위해서, 나라가 없으니까 생존하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취직도 하고, 돈벌이도 하는 이 행위가, 이 생존을 위한 이 행위를 과연 친일이나 반민족으로 규정할 수 있느냐 하는 게 최근에 있었던 이 일제 강점화 반민족 행위 진상 규명 작업에 대해서 느끼는 우리 은 변호사의 본질적인 의문 아닙니까? 그게 대해서 도전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보면은 일제가 아주 정책을 굉장히 교묘하게 했습니다. 어떤 왕실의 권리는 거의 그대로 그 기득권을 보호해주고요. 예. 그 주변에도 귀족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근본적으로 양반의 재산도 보존해주는 역할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제도를 끌어갔는데, 이 밑에 있던 천민들은요. 그렇죠. 백성들이. 예, 천민들은 여러 가지 생각이 납니다. 그 어떤 조정래 씨 소설에도 이렇게 나오는데, 예. 지방의 향리들은 평생 군수가 되고 싶었는데 그 양반 제도하에서 군수는 될 수 없었거든요. 그렇죠. 지방. 그렇죠. 그다음에 백정들이나 기생들이나 이 천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일제 시대가 되면서 일본 사람들이 제시하는 거는 니네들도 평등하다. 같이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공무원 시험을 치면은 똑같이 군수도 될 수 있고 그렇죠. 공부도 할 수 있다. 공부도 시켜주겠다. 이럴 때 어떤 그 서민층이나 천민층이 과연 그 우리 민족을 지키고 조선을 찾자는 그런 강한 의병의식 같은 게 일어났을까, 현실에서 상당 부분은 거기 승복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렇죠. 그런 게 들었고요. 그 다음에 그게 한 20-30년 흘러가면서 세대가 변했습니다. 세대가 변해버리고. 그 세대가 변하면서 일본의 법도 변해서 처음엔 식민지지만은 나중엔 일본의 그 내무성령이 바뀌어가지고 일본의 한 지역이 됐습니다. 한 지역이 되버렸고. 전체가 일본 시민이 됐을 때, 새로 태어난 시대는 그 세대들은 일본 시민이거든요. 그렇죠. 일본 교육을 받고 했을 때. 이병주 씨의 그 표현을 하면은 해방 직전에 정말 우리 암흑이라고 할 때 95% 이상이 되는 사람들의 의식을 한번 살펴봐라. 친일 하는데 그거를 아는 사람이면은 전부 다 속으로 웃을 거다. 우리의 치부인데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저는 그런 현실을 봅니다. 그러면서 정말 그 친일파라 그러면은 완전히 일본 측에 들어서 우리 조선 민족을 무시하고 깔보고 해를 주고 하는 어떤 면으로 보면은 헌병이라든지 순사라든지 이런 보조들 이런 사람들을 민족적으로 진짜 그 민족을 괴롭힌 사람들을 특정해서 친일파로 규정을 해야 되는데 현실로 재판 때 보면은 그런 사람은 오히려 상계형이라 그래서 친일 반민족 행위자에서 제외된 거 보면은 저는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제가 아는 사람만 해도 여기 이 명단에서 빠진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두 사람 다 당시의 여당 당시에 이 친일 조사를 새로 할 때 노무현 정권 때 당시의 여당 국회의원의 한 사람은 부친이고 한 사람 두 사람 다 부친이고 부친이 한 형님이고 한 사람은 헌병으로서 그야말로 독립군 사냥한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특무경찰 만주의 특무경찰로서 독립운동을 단합한 사람 두 사람 다 면제가 됐어요. 이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그런 사람은 빠지고 아까 명단 쭉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육군 참모총장 출신 이런 조선동아일보 사주 이런 사람들 다 집어넣어버렸는데 그것도 일종의 제가 보니까 그 계급적 사고 같은데 백정 출신이 친일 경찰 해가지고 특무경찰한 그거는 백정 출신이므로 봐준다 이런 논리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책에 보니까. 예, 그런 사람들은 생계형이라 그래서. 그게 왜 생계형이지?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했다는데, 저도 이해가 힘들었고요. 더 조금 해프닝이라 그럴까? 제가 이해할 수 없었던 거는, 일제 말에, 영화 배우나, 그 무대에서 가수, 예. 거기서 저 대사가, 일제 전쟁 노래를 불렀거나, 전쟁을 도와주는 대사를 말했다고 영화 배우나 가수도 친일로 이게 뽑았는데 그렇지. 그거는 저 어떤 해프닝인 것 같습니다. 분야별로 정해서 몇 명은 찍어서 친일파로 만들다는 그 틀 속에 넣어서 사람을 뽑다 보니까는 그런 현상이 났는데 이게 참 이해를 하기가 힘들고 그 사람들한테는 이나 그 사람 자손한테는 얼마나 인격살인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게 어떤 그 특정인들에 의해서 그렇게 재단되고 남는 거에 대해서는 변호사로서는 정말 그 안타깝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그때 법원인데요. 법원은 어떤 여론이나 이 시대에 대해서 정치는 표를 구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입법 문제나 또는 이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어떤 흐름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민심을 외면할 수 없죠. 그러나 사법부는 거기서 소수자를 보호하고 정확하게 그렇죠. 이 법원 측이 맞나 이거를 따져줘야 되는데 법원도 그냥 도매금으로 거의 다 위원회에서 제시한 거는 그대로 다 친일로 간다는 데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2000년대에 이루어진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 이 작업은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째, 이 작업을 한 사람들은 일제시대를 살아보지 않은 사람이다. 그죠? 살아보지 않은 사람이 살았던 사람을 지금 조사해가지고 친일이라는 좋은 글씨를 새겼는데, 문제는 여기서 명단에 올라간 사람들은 다 돌아가셔가지고, 거의 다 돌아가셔가지고, 자기 자신을 항변할 기회가 없었다.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항변할 기회도 없고, 자손들 보면, 자손들 자체가 많은 분이 세뇌가 돼 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게 좀 무서우네. 예. 세뇌가 돼서, 그, 할아버지, 따져볼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남들이 친일파다 그러니까는 그게 그대로 세뇌돼가지고, 위축되고, 뒤로 빠지고, 그걸 누가 해줍니까? 그렇죠. 제가 보면은, 그, 옆에서 보면은, 일제시대 때, 판사한 집안도 많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보면은, 판사를 하면서 그때도 절도범을 재판하고, 정말 강도를 재판하고, 나름대로, 조선 사람들이 하고, 구별 안 하고, 인권을 위해 준 그런 경우도 있는데, 사회적 상부 구조다 해가지고, 전부 다 친일파로 몰고, 또 그 관료를 했다 그래도, 친일파로 몰고, 이게 구체적 개별적으로 그 인간을 봐야 되지 그렇게 인간을 어떤 획일적으로 해서 친일파로 하는 게 과연 민주사회에서 그게 타당한 것인지 그때 그런 걸 느끼고 또 소급입법이었습니다. 그렇죠. 그 헌법에는 소급입법에서 인간의 권리, 재산권이라든가 생명이라든가 명예를 침해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뒤늦게 법을 만들어가지고 그 친일파 자손의 재산은 다 뺏는다. 이것도 저는 그리고 그때 헌법재판소도 보면은 그거 그냥 합헌이라고 그랬거든요. 그거는 저는 여론의 물결에 밀린 어떤 시대적 흐름이고 그런 식으로 여론의 흐름이면은 대한민국 헌법 하나만 바꿔버려도 대한민국 체제가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그 법이 여론에 편승하는 또 다른 세계를 저는 그 재판 통해서 봤습니다. 더구나 우리가 건국한 다음에 친일 청산 작업을 했습니다. 그때 박흥식 씨라든지 이런 분들이 구속이 되고 그것도 김현수 선생도 구속됐습니다만 그때 한 것이 불충분했다. 이승만이 개입해가지고 제대로 하지 못하게 했다 하는 전제하에서 세월이 거의 막 60년이 흐른 시점에서 또다시 한 일종의 소급 입법이지만 이건 일사부재의 원칙에도 맞지 않고 시대가 너무 흘러가지고 단죄해야 될 사람들은 다 지하로 들어갔고
이런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일종의 계급적 역사관을 가지고 구조론이라고 설명하셨는데 이 책에 보니까 신일 진상규명위원회 조사팀장과 대화한 내용 중에서 구조론 어떤 계층에 속해버리면은 그 상부 계층에 군인을 했다든지 중추원 참여를 했다든지 이 계층에 속해버리면은 뭉뚱그려가지고 다 개별적인 것은 따지지 않고 다 친일로 본다. 한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구조론이라는 게 이게 무서운 거 아닙니까? 어떤 개별적인 법치국가에서 한 개인의 잘잘못을 따져야 되는데 구조적으로 한 계층을 다 친일이라는 걸로 몰아버리면 법치, 우리 헌법 정신에도 맞지 않는 것 같은데. 해방 후 저 북한 쪽 김일성 정권에서 보면은 이 남한 정부는 두 축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그들은 얘기하거든요. 예. 그 김일성이 비유한 거 보면은 갓을 썼는데 오른쪽 왼쪽 예. 하나는 친일파, 하나는 친미파. 이게 그 남한 정부의 움직인다. 근본 예. 패턴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회도 앞으로 어떤 공산화가 된다든지 어떤 그 이념화 문제에서는 그런 식으로 구분하면은 지금 이 땅에 사는 사람들 미국에 유학 갔다 오고 이런 경우도 전부 다 또 친미파 이런 식으로 이분법적으로 그 구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책이 던지는 첫째 질문은 과연 일제시대는 암흑기였느냐? 그러면 일제시대가 암흑기라면 그 시대에 살았던 조선 사람들은 다 암흑 생활을 하고 문명 생활도 못하고 허무한 생활을 했느냐 하는 데 대한 본질적인 질문이고 거기에 대한 답은 여기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 나라는 빼앗겼지만은 그때 살았던 사람들 나름대로 시대 상황에 적응하면서 문명을 발전시키고 배우면서 문명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나라는 이렇지만 문명은 발전했다는 것을 절대 부인할 수 없다. 제도가 발전했다. 또 사람들이 깨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해방 이후에 새로운 나라를 만들 때 적극적으로 기여를 해가지고 이제는 일본과 맞먹는 흔히 그 길이라고 합니다만 그 길을 할 수 있는 그 나라를 만드는데 친일했다고 이 규정된 이 사람들이 가장 큰 역할을 했다. 6.25 때 공산군과 싸워서 이 나라를 지킨 사람들이 여기 백선엽 장군 그리고 신능준, 신태영, 신현준, 이종찬 이 사람들이 다 친일파로 지금 규정되어 있다. 그러면 일본 군대에서 배웠던 군사기술로 친일파보다 더 나쁜 이 공산주의를 막은 공은 참작이 안 되느냐 하는 생각이. 그래서 장수는 항복해가지고 다 일본으로 도마되어버렸는데 외롭게 남은 백성들이 나라는 없는데 목숨을 바쳐서 끝까지 왜 저항하지 않았느냐. 그것을 민족 분배로, 반민족 분배로 본다는 기본 전제에 대한 이 도전적 질문이 이 책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책에서 제일 값진 문헌은 우리 은 변호사가 발굴하신 이 김면수 선생에 대한 1949년의 판결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민족 특위 재판부에서 그때 단심제죠. 그렇습니다. 네. 예. 서순영 재판장이 예. 이 김연수 선생을 말하자면 그때 구속됐죠. 그렇습니다. 네, 구속 기소된 반민족 행위자로 구속 기소된 김연수 선생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합니다. 무죄를 선고합니다. 그 뒤에 2000년대 와가지고 유죄는 아니지만 하여튼 다시 그 반민족 행위자라는 굴레가 다시 씌워지는데 1949년에는 무죄를 선고합니다. 이 무죄 선고한 선고문이 상당한 역사적, 학문적, 문학적 의미가 있는 명문장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서순영 재판장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예, 그 당시
상당히 그 대법원장한테서도 압력을 받고. 서순영 재판장이 맞죠? 예, 예. 주변에서도. 대법원장 그때 김병로 씨. 그렇습니다. 예. 시대 흐름이 이러니까는 그냥 친일 반민족, 친일파로 해버려라. 예, 예. 하는 압력을 받았는데, 이분의 그 판결문을 보고 이분의 아들을 만나서 고민한 걸 들어보면은, 예. 진짜 친일파가 뭐냐. 예, 그 시절 우리는 살아보지 않았느냐. 예. 전 국민의 정말 95%가 현실제 적응해서 살다가 해방이 되니까 전부 다 나는 아니었다. 누가 친일파다 할 때 우리 민족 정말 친일파가 무엇이냐. 그리고 민족주의가 뭐냐. 나름대로 굉장히 고민을 한 분 같아요. 그래서 민족주의라는 것도 사실은 3.1 운동 이후에 나온 법적 개념이 아니라 어떤 사회적 개념 아니냐. 그리고 친일파라는 개념도 정말 우리 민족을 못 살게 굴고 누구나 저놈은 정말 처벌해야 된다. 저 사람은 안 된다 하는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진짜로 친일파를 해야지 그 형식적으로 관직에 있었다. 뭐 그런 형식적인 기준으로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공도 보고 과도 보고 해서 적절히 판결해야 된다 해가지고 판결을 냈는데 그분의 어떤 유작 자서전에서 유일하게 실린 판결문 본인이 실은 판결문이 이 판결문이었습니다. 자랑스럽게 생각했다는 뜻이죠. 예, 그 아들을 통해서 제가 받았었는데 그런데 지금 위원회나 판결문을 보면은 그 당시 경솔하게 잘못 판결하고 청탁이라도 받은 거로 그 취급을 하고 그걸 믿을 수가 없다고 그거를 폄하하는 굉장히 그런 건 유감이었습니다. 앞으로 요새 최근에 내린 판결문이 정말 다시 한번 판단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잘 쓰여진 판결문은 그게 역사도 들어가고 인간도 들어가고 역사도 들어가는 문장인데 저는 이 판결문이 역사에 남을 명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미국 같은 데 보면은요, 그 입법부나 행정부하고 마찰이 있고 어떤 정책에서 마찰이 있을 때 대법원이 어떤 그거에 대한 대법원으로 가져가 판결 선고합니다. 그러면 대법원에서 나온 판결은 세계관, 인생관, 철학이 포함돼서 국가가 가야 될 방향이 설정되는 좋은 판결이 많거든요. 제가 보면은 해방 후에 이 서순영 재판장의 판결은 친일파가 무엇인지, 그렇습니다. 민족주의가 무엇인지, 어떤 사람이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돼야 될 것인지를 선언한 깊은 철학이 담긴 그런 판결문인데 이만한 판결문이 그 이후로 우리나라 역사적 격동 속에서도 저는 거의 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무시하면 되겠습니까? 더구나 이번 행정재판에서 김윤수 선생이 반민족 행위자다라고 정부 측 위원회 입장을 손을 들어준 그 재판장이 그런 판단을 하려면은 서순영 재판장의 논지를 조목조목 부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 차원을 올라서야 되죠. 덮는 더 근사한 또는 더 고차원적인 논리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전혀 그런 고민 없이 아주 기계적으로 그냥 판단함으로써 일단 정부의 공식 문서에는 김윤수 선생님이 이 반민족 행위자, 반민족 친일 행위자로 이렇게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찍혀 있는데 저는 이 서순영 재판관의 판결문에서 공부가 되었습니다. 이분이 제일 서두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민족 반역자라는 개념은 법률 용어가 아니다. 또 당시에는 나라가 없었으니까 반국가적 행위자라는 그것은 법률 용어고 국가를 기준으로 하지만 이게 민족 반역이라는 것은 이 법률 용어가 아닌데 어차피 이런 법이 통과돼서 처벌을 해야 되니까 엄격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엄격하게 하는 것은 증거주의로 하는 수밖에 없고 누가 어떤 직책을 가졌으니까 이건 자동적으로 친일을 했다. 이런 식으로 보면 안 된다. 사실이 중요하다 해가지고 이 팩트 파인딩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팩트 파인딩을 해보니까 이 김윤수
시가 한 일은 경제에서는 사실은 경제적 독립운동을 한 사람이다. 또 교육을 통해서 7, 8천 명의 인재를 길러내었다. 그리고 기업을 통해서 그 방적 기술자는 경성방적 출신이 아니면 한국의 방적 공장에 돌아가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많이 했다. 그 다음에 친일했다는 가장 유력한 증거가 된 중추원 참의직을 맡은 것은 그 강압적인 일제 말기의 분위기에서는 거절할 수 없었고 그것을 이 사람도 내키지 않아가지고 적극적으로 협조한 것은 없다. 그렇다면은 잘한 게 너무 많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예, 이 판결문 그렇습니다. 판결문은 오히려 공적 조서 같이 돼. 공적 조서처럼 되어 있습니다. 예. 제가 마지막 걸 한번 결론 부분을 제가 여기 읽어보고 이 판결문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피고인의 성행, 사업, 사상, 가정이 이와 같을지인데 우리는 피고인의 공적을 높인다는 뜻입니다. 추장할 무엇이 있을지언정 사리 사욕을 위하여 동족을 구박하고 명예와 직위를 위하여 독립정신을 방해한 반민족 행위자로 규정할 논거는 없으며 피고인의 과거 공적을 보아 소위 장공속죄의 관용을 시할 수 있거든 하물며 본건 공소사실은 전단 인정과 같이 먼저 범죄의 의사입니다. 범위의 점에 있어서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니 그 악질 여부를 고명할 여지도 없이 결국 증거 불충분에 귀착되지 아니할 수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한다. 그러니까 여기 증거 불충분이라는 것은 김현수 선생이 악질적인 반민족 친일 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무죄다. 그리고 그 증거는 없고 잘했다는 증거는 너무나 많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기본 그 뜻이 머릿속에 생각이나 모든 사상이 그런 분이 아니라는 그 재판부의 아주 파격적인 공적인 인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판결문 읽으면서 하나 배운 게, 이거 반민족이라는 말을 우리가 너무 쉽게 쓰는데, 사람을 잡기 위해서. 그럼 일제시대 때 반민족이란 게 뭐냐? 일제시대 때 그러면 대한민국이 따로 있었고, 일본이 있어서가지고, 대한민국을 선택할 권한이, 권리와, 자유가 있었는데도 대한민국을 버려버리고 일본에 충성했다면은 그걸 반국가로 볼 수 있지만은, 나라가 없어졌다. 그러면은 일본 체제에 순응해서 살 것이냐, 아니면 해외에 나가서 독립운동할 것이냐인데, 해외에 나가서 독립운동한 분은 정말 위대한 분인데, 모든 백성들이 다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처벌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 민족 반역, 반민족 처벌,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에 좀 감동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김동인, 작가 김동인의 경우에 말입니다. 그 일제 말에 쓴 글들 몇 편 때문에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됐거든요. 그렇죠. 그 중에 보면은 일장기에 대해서 쓴 게 있습니다. 일장기가 참 그 디자인이 잘 된 것 같다. 눈에 띈다. 다른 나라 국기들 비해서 좀 우수하다. 이런 게 친일 반민족 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런데 하나의 그 당시를 살았던 보통 사람으로서, 특히 그 사람은 작가로 광화사나 광염 소나타 같이 어떤 살인을 한 피아니스트라든가 이런 유미주의에서 그 범죄인도 그 소설의 주인공으로 하면서 또 다른 어떤 탄미주의로 흐른 거거든요. 그런 순수 문학 쪽의 작가가 그렇죠. 일장기를 디자인이 좋다는 것도 친일 반민족으로 이렇게 잡고, 또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 작가의 경우에는 뭐라 그럴까요? 미국하고 일본하고 싸우는 과정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국내에서 미국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없죠. 그럴 때 그 서양 제국주의보다는 그래도 동양이 합쳐야 되지 않냐. 이런 개인적인 소신을 표명한 글들이 전부 다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도
그 사상이나 표현의 자유는 인정되는 그렇죠. 시대고, 그 시대도 일본 헌법에서는 그게 있었습니다. 예, 예. 근데 그런 표현들을 했다고, 그게 지금 와서 너는 일장기를 디자인 좋다고 했으니까 친일 반민족 행위자다 하고 판결까지 그렇게 나온 거, 저는 그 승복이 잘 지금도 안 됩니다. 그 말씀 들어보니까 딱 하나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제가 본 1970년대의 판결문인데, 그때만 해도 납북 어부들이 북한에서 대우를 좀 잘 받고 돌아오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돌아와서 말을 잘못하면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는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 정법과 형사들이 예. 조금 문제적 형사들이 무슨 건수 올려야 될 경우에 이 납북어부들은 이 신분이 또 약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동해북이에요. 그래서 잡혀와서 국가보안법으로 유죄 판결받은 판결문 중에 이런 게 기억납니다. 돌아와서 술자리에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아, 북한에 가보니까 거기 북한 여자들이 참 미녀들이더라. 한 것을 북한에 대한 고무 찬양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구속된 게 있었어요. 예. 이거 김동인 선생한테 적용했던 거하고 똑같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일장기가 아름답다라고 한 게 반민족 친일 행위로 규정된 거나 북한 여자들이 예쁘다 하는 게 된 거나 이거 객관적인 사실을 이야기한 것까지 법으로 걸어버리는 이게 일종의 야만적 법 집행인데 이게 좀 우리 그 사법부나 우리 그 법을 해석 적용하는 사람들의 아주 중요한 임무고, 친일 반민족 이 분야에서는 정말 그 법이라든가 그 당시의 흐름, 여론 거기에 휘둘리지 말고 앞으로 다시 이게 재정립되고, 이런 게 자꾸 늘어나면은 오히려 반국가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친일로 지목된 사람들 수천 명이면 그 가족은 몇 명입니까? 그렇죠.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지만 속에서는 우리 할아버지가 뭘 잘못했어. 그렇죠. 우리 그 할아버지가 그 시절에 애쓰고 살았는데 남보다 공부 잘하고 남보다 좀 뛰어났던 게 그게 죄야? 이런 의식을 가질 수 있고, 점점 그 국가에 반대하는 그 사회를 분열시키는 그런 요소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저는 그 의뢰인들이나 그 사람들의 의식을 보면서 그런 건 많이 느꼈습니다. 더구나 이 친일 일종의 만해사냥, 이 친일 만해사냥이라는 아주 그 격렬한 제목을 붙였습니다만, 친일 만해사냥이 이제는 1945년, 48년 이 무렵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시대가 60년이 흘러서 다시 제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이루어진. 저는 어떤 경우는 무슨 또 친일 탈행을 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그런 이유는 바로 이 친일 문제를 정치적으로, 법률적으로 냉정하게 역사적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 목적으로 이것을 활용해가지고 상대를 무슨 파멸시키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니까, 여기서 역사가 쓰러지고 한 인간이, 우리가 받들어야 될 사람이 완전히 멸시의 대상, 증오의 대상으로 됨으로써 저는 이건 문명 파괴라고 생각합니다. 문명이라는 것은 전통을 존중하는 것이고, 특히 과거의 유명한 인물들을 민족적 자산으로 생각을 하면서 그분들의 고민과 성취를 이해를 하는 게 이게 문명 보존의 한 원칙인데, 친일 마녀사냥은 역사 파괴이고 문명 파괴이고 인간 파괴가 아니겠느냐. 물론 법치 파괴고 이렇게 되는데, 제가 좀 심한 이야기 한 겁니까? 아닙니다. 그 친일파라 그래가지고 친일 문제를 해서 너무 적대시하고 특정 사람들을 이렇게 유형화하는 것보다는, 이제 우리 사회도 성장하고 발전하려 그러면은 그 일본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포용을 해서 우리가 좀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고 1등 국가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친일 문제를 너무 정치적으로 활용해서
어떤 그 정통성 문제로 연결시켜가지고 어떤 그런 이념으로 현실을 재단하고 이쪽에는 그런 친일파들이 잡았으니까 정통성이 없는 국가다, 명분이 없는 국가다, 이런 정치적인 거는 이제 좀 사라지면서 있는 그대로 보면서 포용하고 그런 사회 세상으로 좀 바꿔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풍조가 구체적으로 어떤 부작용을 일으키는지 제가 하나 소개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그 가장 히트를 많이 한 유행가를 작곡한 분은 박시춘 선생이거든요. 예. 박시춘 선생은 일제시대 때 활약을 한 분인데, 이분이 뭐 아마 몇천 곡을 작곡을 했을 거예요. 그 중에 5개가 이 친일 성향이다. 이래가지고, 박시춘 씨의 고향이 밀양인데, 그분의 생가가, 밀양 영남로 그 언덕 위에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마을이라서, 아주 그 생가에서 바라보면 경치가 참 좋아요. 근데 밀양 시청에서 기념관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밀양에 있는 단체 사람들이 박시춘은 친일파다, 이렇게 해가지고 들고 일어나니까 기념관 문을 열었다가 닫아버렸어요. 그것을 본 그 부산문화방송 사장하시던 그분도 문화를 보시는데, 김영 씨가 이럴 수가 있느냐 해가지고 글을 하나 써 올렸습니다. 조갑주다 보면. 그러니까 밀양에 있는 유지들이, 야, 이 고향에서 이럴 수가 있느냐 해가지고 다시 여론이 일어나서 문을 열었어요. 다행히 문을 열었습니다. 예. 야, 이 박시춘 씨를 친일파로 모으는 게, 그 수많은 히트곡 중에 5곡이 그게 강제로, 작곡하기 싫은 사람을 강제로 해서 만든 그 5개를 가지고 이 사람의 생애를 다 부정하고, 그분이 작곡한 노래를 가지고 우리가 어려운 시기에 얼마나 많은 위안을 받았는데, 이렇게 한다면은 이 친일 마녀사냥은 결국은 대한민국 마녀사냥이고 한민족 마녀사냥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책 2권 중에서 제가 인용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한번 적어온 게 있습니다. 이 대목을 읽으니까 찡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홍 변호사가 쓰신 거 제가 읽겠습니다. 예. 문 옆의 벽에 공고판이 보이고, 두만 서류 뭉치가 마치 밧줄에 목이 매달린 사형수처럼 줄에 걸려 있었다. 위원회에서 친일파로 결정한 명단이었다. 누구든지 와서 그 이름들을 보라고 공고하는 것 같았다. 나는 그 명단을 들춰보았다. 서춘, 장덕수, 진학문, 오윤숙, 노천명 등 꽤 익은 이름들이었다. 서춘은 학생 시절 동경에서 28 독립선언을 주도하였고 동아일보 기자를 했던 인물이다. 장덕수는 민족의 지도자로 인기가 높았다. 진학문도 기억에 떠올랐다. 일제시대 타고르를 만나 한국을 위한 시를 써달라고 조르던 문학 청년이었다. 업천명 시인의 시 사슴은 국어 교과서에 나와 있었다. 그는 외롭고 쓸쓸하게 죽었다. 맑은 영혼을 가졌던 그 사람들이 왜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되어 그 이름들이 위원회의 공고판에 표수되어 있는 것일까? 나는 이해할 수가 없었다. 이거 아주 명문인데요. 그거 볼 때 저는 그 진심으로 그렇게 느꼈습니다. 예. 그리고 절대로 어떤 저 변호사로서 그 어떤 범죄인들을 볼 때요. 현실을 있는 그대로 사람을 보고 현실을 봐야지. 이게 법률 지식을 스크린에서 법률 지식을 통해서 보고 기록을 통해서 사람을 보고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역사도 이념이나 어떤 역사 이론을 통해서 그 과거를 보면은 바로 못 본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있는 그대로 인간적으로 무슨 주의가 아니라 인간 자체를 보고 인간적으로 순수하고 정말 그 사랑을 가지고 봐야지
빨간 안경, 파란 안경, 예. 좌우, 뭐, 이론, 이런 걸 가지고 보는 거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살벌한 법률 세계에서 따뜻한 마음으로 인간을 보고 그 연장선상에서 일제시대를 살았던 분들에 대한 따뜻한 시각으로 보니까 그동안 놓쳤던 새로운 모습의 과거가 드러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눈으로 보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이런 시작이고 앞으로 이런 주제로 또 사회의 무슨 쟁점이 또는 논란이 될 만한 이런 걸 가지고 계속 이 조갑제 TV에 나와 주셔서 좋은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